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9일 8시 5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수학 예찬, 바디우의 수학 예찬을 볼 거고요. 네, 철학과 수학 혹은 어떤 오랜 커플의 역사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오늘 볼 부분은 이제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디우가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칸트는 수학에 관해 뭐라고 할까요?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서 칸트는 철학이 실존하기 위해, 특히 계몽 정신 안에서 그가 정초하고자 하는 비판 철학이 실존하기 위해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한다면 칸트는 철학이 실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비판 철학이 실존하기 위해서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리고 계몽된 정신 안에 비판 철학이 실존하기 위해서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이 바디우가 말하는 구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구절을 놓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찾아본 내용만 봤을 때 보면은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는 게 여러 구절이 있긴 하지만 서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볼까 해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순수이성 비판 2판의 서문을 보면 서문이 두 개예요. 그래서 2판의 서문을 보면 나는 단 한 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혁명을 통하여 지금 같은 모습이 된 수학과 자연과학의 예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에서 두 학문은 최소한 모방을 시도하기 위한 모델로 주목할 만하다 라고 얘기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자연과학의 예는 형이상학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라기보다는 수학과 자연과학의 예가 형이상학이 좀 뭔가 학문화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모델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라고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음 구절들을 보더라도 수학이라는 게 엄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칸트가 수학이 필수적이라고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제기하는 과학들의 보편성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은 과학이 없었다면 실제로 제기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수학이 없었다면 뉴턴이 그 증명이 되듯이 자연과학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보게 되면 과학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그 칸트가 어떻게 뭐 순수 이성적 뭐 인식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치환을 한 것 같아요. 과학들의 보편성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 예, 이건 칸트가 한 얘기가 맞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과학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은 과학이 없었다면 실제로 제기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수학이 없었다면 자연과학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학이 자연과학에 전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하긴 하죠. 과학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고, 이 과학이 있으려면 수학이 있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칸트가 수학에 의해 자연과학이 비롯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이거를 수정이 안 돼 있었네요. 제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잠깐만 바꾸고 하겠습니다. 네. 순수이성 비판 2판 서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계를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 지금 2판 서문에서 최초로 이등변 삼각형을 증명한 사람에게, 이러면서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등변 삼각형 증명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확실히 선언적으로 알기 위해 자신이 개념에 맞게 스스로 사물 안에 직접 넣은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추출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사물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거를 확실히 선언적인 걸 알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사물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건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자신이 개념에 맞게 스스로 사물 안에 집어넣은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물 안에 집어넣은 거는 개인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개인의 가설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동일한 문장 구조가 자연과학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과학과 같은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연과학의 표현과 이 부분의 표현이 비슷하겠다, 유사하겠다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보면은 이게 개인 가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 현상 보면은 선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확실히 선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잠깐 꼬이네요. 어떤 것을 확실히 선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개인의 가설을 넣었는데, 그 넣어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사물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가설을 가지고 이제 뭔가 개인의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수학적인 거라든가 도형적인 것들에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값에 대해서 뭔가 다른 해석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결과 그 자체를 바라봐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래서 이런 걸 거야, 저래서 저런 걸 거야 하면서 내 답이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맥락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수학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게 탐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그 숫자라던가 수의 질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험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존재함과 동시에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 선험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경험 앞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선험적이란 말은 어프리오리라고 그래서 이미 최초에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뭐 선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거는 선험적인 뭔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수로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수로 치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세계가 있다는 거는 수도 같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수를 인식하는 존재가 뭐 몇백만 년 후에 나타나냐, 뭐 몇천 년 후에 나타나냐, 이런 문제만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세상은 어떤 인간이나 개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수적인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세계에 대한 뭐 인식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걸 많이 보진 않겠고, 아무튼 그 선험적으로 그 수학과 관련된 것을 선험적으로 알기려고 한다면은, 자신이 생각한 게 맞는지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걸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자기의 가설, 자기의 어떤 개념에 대한 가설을 이제 실험해보고 계산해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정말 도출되는 게 맞다 하면은 올바른 해석을 한 거고, 도출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해석 안 한 거 아니니까 그걸 우기지도 말고 뭐 맞는 것처럼 치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탐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학의 탐구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볼 건데, 이 편 서문에 보면은 이성은 자신의 한쪽 손에 원리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이성은 다른 손에는 실험을 들고서 바로 원리들을 쫓아서 자연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재판관의 자격에서 이 한쪽 손에 원리를 들고 한쪽 손에 실험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보게 되면, 이러한 배움은 교사가 의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학생 자격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한테 우리가 취조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증인이 답하도록 강제할 수 임명된 재판관의 자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한테 질문을 한다 이거죠.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자연한테 야,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너 이거 맞지? 아니야? 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씩 제거하고 소거하면서 올바른 입장을 파악해 나가는 이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물리학은 이성 자신이 자연 속에 집어넣은 것을 좇아서
자연에서 찾아내려고 한다. 자기가 집어넣은 것을 쫓아가는데 자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집어넣은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집어넣은 것이 자연 속에서 있는 게 맞는지를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건데, 표현이 조금 이게 맥락을 앞서 모르니까 좀 억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학에서도 자신의 개념을 스스로 사물 안에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도 이성이 자기가 생각한 가설을 자연 속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때 내가 의도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수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한 가설이나 뭐 이론이나 증명이 있다면은 그걸 수학적 계산에 적용시켜 보는데, 그랬을 때 내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걸 보면서 증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명은 물리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자연과학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더 읽어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자연과학은 먼저 학문의 안전한 길에 진입하게 된다. 어떤 것보다 먼저냐면은 형이상학이나 철학보다 먼저 이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수세기 동안 자연과학에는 단순히 더듬어서 돌아다니는 암중모색만이 있었을 뿐이다. 자연과학이 이런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듬고 돌아다니는 상황이랑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탐구 방식, 자연학이죠. 자연학의 탐구 방식을 보게 되면은 증명, 재현 가능성을 두고서 지금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 손에는 원리를 들고 한쪽 손에는 실험을 든다 이거예요. 원리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인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 원리가 맞다면 이 실험이 제대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한테 가서 야, 이 원리대로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결과 나와? 그래서 물어보고 해보면은 자연한테 이제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나왔네 이러면서 결과 확인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의 과정과 똑같아요. 수학의 탐구하는 과정하고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권위나 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해석하지 말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탐구하면서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수학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들어선다. 이 얘기가 지금 따로따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연과학이 수학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디우가 말한 것처럼 수학이 없었다면 자연과학도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맞는지는 지금 제가 찾아본 내용까지만 봤을 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에서 자기 기억대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뒤에 좀 덧붙여질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이거 대본 짜면서 생각하기로는 괜찮은 증명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수학의 발명이 그의 생각으로는 탈레스라는 단 한 사람의 천재성의 결과라고 덧붙이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나 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또한 수학의 출현이 역사적 필연이 아니며 그것이 창의적인 우발성임을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칸트가 합리적 보편성의 유래에 관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단 한 사람의 천재성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간단히 정리하면 칸트는 탈레스의 천재성의 결과라고 덧붙인다. 수학의 발명이 탈레스의 천재성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즉 수학의 출현은 필연이 아니라 창의적 우발성이다. 단 한 사람의 천재성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바디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 언급을 했는지, 탈레스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요. 칸트 2판 서문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탈레스인지 알 수 없고 칸트는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인지 보존되지 않았다. 역사 기록이. 그런데 이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2판 서문에는 사유 방식에서의 이러한 혁명의 역사와 그 혁명을 수행한 운 좋은 자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수학에 관한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을 수행한 운 좋은 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누군지 보존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 기록이, 역사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학이 지금 우발성에 의해 나타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 여긴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바디우가 말한 것처럼 탈레스에 의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다. 이게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한 뭐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 보는 내용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수학이 과연 우발성에 의한 것인가, 어떤 한 사람의 천재적인 창안에 의한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다 이거예요. 수학이란 학문의 발달이 과연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맞을까? 제 생각에는 수학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철학의 원류를 이제 고대 그리스로 삼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된 건 아니죠. 뭐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뭐 문서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수용해 와서, 네, 그래서 점점 뭔가 더 발전시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철학이라는 게 뭔가를 탐구하고 뭔가를 규정하고 하는 이런 게 과연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다른 나라들 안 했냐, 이걸 보게 되면 다 했죠. 예, 다 했죠. 뭐 동양에서도 했을 거고 아프리카에서도 했을 거고, 네, 어디서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그리스에 또 누구 어떤 철학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한 시점 한 사람에 의해서 기초적인 사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산수, 덧셈, 뺄셈,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곱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산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좀 단순하게 하는 방법, 패턴을 익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이집트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부터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냐?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뭐 덧셈 뺄셈만 하더라도, 뭐 기초적인 사상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니체라기보다는 뭐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엄청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그 철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뭐 변방에 있는 어떤 시민이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가질 수 있었냐, 이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개인이 살아가면서 좀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원점, 언어의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뭐 발생되고 창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물론 지금 요새의 현대 과학이라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왜 패러다임이 바뀌냐라고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류라던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을, 이미 보고 있지만 못 보고 있는 부분을 한 사람이 이제 착안해서 발견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현상 파악을 하기 위한 시도나,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한 단순한 계산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기만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게 딱 그 사람만, 그 조건에 있는 사람만, 뭐 과학실에 있는 실험자들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였다면, 그 몇 사람이 발견한 걸 만인하게 퍼뜨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 뭐 도형 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파악하고 있고 모두가 토지 계량해야 되고 측량해야 되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느 학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래서 학문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 뭐 이게 수학이 됐든 간에 어떤 참된 증명이 됐든 간에,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 이 현상을 체험할 수 있던 사람이 소수였다면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겠지만, 다수가 체험하는 현상을 어떤 한 학자에 의해서 모두가 개선되어졌다, 뭐 계몽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학의 개발 자체, 초기 수학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였을까, 엄청난 추론을 요구하는 거였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이 한 개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발달되어지고 학문화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긴 한데요. 지금 사실 제가 자료를 더 따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가 생각보다 조금 덜 따와졌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예,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더 가져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못 찾겠고, 철학과 이제, 아니 철학이 아니라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도 좀 뭔가 얘기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충분히 다 가져오진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좀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실패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알랭 바디오를 좋아합니다. 존재와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 대한 그 서술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 20대 초반, 중반, 초중반 때 이제 그때 이제 바디우 영문을 보던 사람 덕분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바디우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진리라던가 절대성의 긍정인데 그거를 이제 좀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디우를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진리에 대한 토론을 할 때면 바디우를 봐라, 존재와 사건을 봐라, 그러면은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학 예차는 굉장히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뭐 물론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예, 아무튼 수학 예차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칸트는 뭐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수학을 지금 수학만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자연과학도 뭐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이 없었다면 자연과학도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학과 자연과학은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발달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은 수학대로 한 원리를 이용했고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학문성을 얻으려면은 그 재현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칸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구절을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예, 그 구절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와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혹시 있나 모르니까 잠깐 봐봐야 되겠는데 또 있어요. 예, 이게 몇 가지를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이 학문의 길에 들어서는 데는 수학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한편에서 명민한 베르람의 베이컨의 제안으로 이런 발견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편 우리가 그런 발견할 수 있는 징후 내지 단서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한 발견이 더 활기를 얻게 된 것은 단지 1세기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에서의 이러한 발견도 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빨리 앞서 진행된 사유양식의 혁명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됐다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활용한 어떤 사유의 양식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 자연과학에서도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칸트가 말하는 거는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빼먹었고요. 또 빼먹은 게 있나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니네요. 예. 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선언적이라는 걸 또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많이 빼먹었네요. 아무튼 보게 되면, 그래서 단지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물건은 아무리 낮은 가격에 매매되어서도 안 되며 그러한 물건은 발견되자마자 몰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언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모든 인식은 그것이 오로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이게 확실히 필연적이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빼먹었기 때문인데 보게 되면 잠깐만요. 예, 이 존재가 형상 어디였더라? 여기였던 것 같네요. 예,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예. 자신이 개념에 맞게 스스로 사물 안에 집어넣은 그것, 이게 이제 가설이 되는 이유가 가설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설을 확인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어떤 결과값이 있겠죠.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성이 자신이 자연 속에 집어넣는 거, 이제 가설을 쫓아가는 거죠. 가설을 쫓아가서 이제 자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자연에서 이제 찾아내게 돼요. 그게 뭐냐?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맞다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틀리면은 진리의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것들을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낮에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못 찬 게 있었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